사실 이 정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지향할 바를 어떻게 수렴을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보고 보면은 당의 정강정책과 당이 나아가는 것이 항상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이 결국 이렇게 발전을 갖다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강정책을 내세우면 국민들이 저 당이 뭐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정강정책을 갖다가 설정을 했으면 그 정강정책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만이 저 정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4.13 총선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고 보면은 이제는 모든 저희 국민들에게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한테도 과반수를 갖다 허용하지 않고 이제는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화합을 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살펴달라 하는 이러한 선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27일 정당대회를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국민의 의사를 어떠한 식으로 정강정책에 반영을 할 거냐, 국민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경제 큰 걱정입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치유의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정당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서 끌고 갈 것이냐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정책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서 항상 적응을 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정권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정당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정당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설정이 되면은 그거를 영원히 가져가는 동네식의 정당을 살피를 하고 새로운 변화에 걸맞게 정강정책을 갖다가 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의 변모를 아마 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밝혀주셨는데 그 밝혀주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거대 경제 세력이 경제와 부를 독점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떨어뜨리고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가 바로 경제 활성화의 길이고 민주 복지 번영의 길이다 하는 우리 당의 정강 정책 강령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날 또 우리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아마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를 앞두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정강정책 발표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더 뻔합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기하고 중기하고 장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기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동반 성장이 유일한 치유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공정 성장을 얘기하고 저는 지난 5년 반 동안 동반 성장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 성장, 경제 민주화보다는 앞으로는 동반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중기에는 우리 경제의 실력을 좀 길러야 될 텐데 그러자면은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초중등 교육은 제대로 잘 하고 있지도 못한 지법체 교육을 체법치 교육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고 대학 교육은 또 대학은 투자를 평안으로 그리고 자유를 공기로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충분히 좀 하고 자유를 한없이 주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역시 남북 경협 또 그것을 통한 남북 간의 동반 성장의 한국 경제 해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경을 분리하고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고 특히 통일 기반 조성형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 눈앞에 있는 문제로서는 폐쇄된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또 개성공단이 40%밖에 완성이 안 됐었는데 이거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예를 들자면 대주나 신의주나 원산 같은 데도 공단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남북이 협력하는 공단을 예를 들자면 수원 같은 데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동반성장자 또 경제민주화나 공정성장보다는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 다음에 지덕체 교육에서 체덕지 교육으로 초중등 교육을 바꾸고 대학에는 투자와 자유를 아낌없이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그 정경 분리 한번 지킨 약속을 꼭 지키고 특히 통일 기반 조성형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재개시키자. 또 더 많이 만들자. 북한에도 만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물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 어두운 면은 생략하고 밝은 면을 생략하고 어두운 면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제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도 아직도 많은 외국에서는 한국이 지금 고도 성장하는 나라가 아닌 분들이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첫 10년에는 한 4%대 성장하다가 지금은 국제 10년 대는 2~3%밖에 성장 못하고 금년에는 2% 성장 안 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못 내는 상태,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안 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한계 기업이 한 30% 이상 될 정도죠. 또한 만성적 한계 기업 비중도 지금 10%가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30대 그룹 중에 17개가 부실 또는 부실 지물을 보일 정도로 재벌 그룹 대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 실력이 무잘것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이쪽 형평 문제로 보더라도 상위 1% 소득자가 14%의 소득을 올리고 10% 소득자가 47%의 소득을 올릴 정도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보다는 더 잘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브라파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삼성, 현대, LG, SK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가 돼버렸습니다. GDP하고 기업의 매출은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이 값이 30년 전에는 20%, 10년 전에는 40%, 지금은 60%까지 돼서 한국 경제는 현재 실력도 뜨겁고 양극화는 아주 심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장률을 좀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가 노력을 했고, 또 소득 증대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는 노력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적은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생각이 그 성장을 잘 하려면 군대는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성장 없는 군대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군대 없는 성장이 또한 없다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 발전론과 인간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지금 투자 증가를 한번 꾀해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지난 20년 가까이 아주 부진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냥 봉투 돌려서 투자가 잘 안 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으로 한번 나누어서 큰 기업은 왜 투자하나, 작은 기업은 왜 투자하나를 생각해보고 그 요인을 좀 개선을 하게 되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를 안 하죠.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정도 되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국의 R&D 지출은 절대적으로 세계 5등이고 GDP하고 한 상대적 비율은 세계 1등이라고 그렇지만 첨단 핵심 기술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따져본다면 연구 및 개발 지출, R&D 지출의 대부분이 개발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 지출은 많이 해서 전국 완국이 가봐도 세계적으로 삐까번쩍한 공장들은 많지만 본격적인 기술은 안 됐다.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경제를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지금 R이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이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D에서 R, 다시 말해서 개발 지출에서 연구 지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그 R도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성장에 빠져 있고 양극화가 심하다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중소기업은 왜 투자하나 따져보면 중소기업들은 투자할 때는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 모르겠다 상당히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면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 또는 이미 흘러간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현관 성장위원회 시절부터 다시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주장한 것이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 아니었습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은데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 거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쪽을 좀 흘도록,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금 10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돈이 450조 원이라고 해요.
30대 그룹은 590조 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50조, 590조 간도 잘 안 오실 거고 저 경제학을 50년 가까이 공부한 저도 가능한 것보다는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실 때 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썼다고 치더라도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1조 원 큰 돈인데 그래서 450배, 590배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가 생산으로 연결되고 생산이 고용을 낳고 고용은 소득을 올리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이것은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결고리의 주역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한국화가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동반성장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반성이 도대체 뭐냐고들 질문을 동반성장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양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룰은 조금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한테 500분배, 50분배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50분배 됐다고 쳐보시죠.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종전처럼 분배하면 부자 55, 가난한 사람 55 해야 되겠지만 그 부자는 밥 먹을 돈은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있고 가난한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지만 밥 먹을 것조차도 없으니 부빈간에 55대 55가 아니라 54대 50, 53대 57로 나누면은 부자도 더 있고 가난한 사람도 더 있는데 다만 늘어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조금 더 받게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삶에 가깝게 하자는 것이 동반성장의 취지고 그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아주 넓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이 아니라 빈부 간, 모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때 채택했던 지역균형 신발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학의 학생의 구성비를 다양화해서 궁극적으로 서울대학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평등을 위한 것도 있고 그것은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아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동반성장도 역시 남북 동치라는 아니겠지만 FTA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동반성장의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동반성장은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바로 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동반성장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모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성장 산업도 있고 사양 산업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 없지만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동반 성장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 성장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자,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 부분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뜨도록 하는 것이 낙수 효과라고 말할 수 있고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은 분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말씀만 드리자면은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 효과뿐이 아니라 내수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위셰품에 대한 수요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의 문제인데 이제는 국민들의 혼란을 시킬 것이 아니라 동반 경제 민주화나 공정 성장보다는 동반 성장이라는 용어를 씁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써보라 한번 좀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모델은 만들어졌습니까? 국가별로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새로운 대체 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중들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에 대한 반감과 해소 열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구 각국의 선거에서 민족주의, 배타주의를 자극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 여론과 트럼프 현상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민 가계의 안정을 가져올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를 정책 가치 또는 정책 철학으로 체화하지 않은 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기에 선거 이후 경제 민주화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재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야권에서 경제 민주화가 다시 제시되었고 여기에 공정성장이 대한 모델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제민주화나 공정성장은 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모델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지만 성과의 지속 가능성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작동시키는 본질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인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서 이 자유와 경쟁을 무한하게 확장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고백으로 비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공정한 관찰자 정신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실현하는 자유와 경쟁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해서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한 관찰자가 사라지고 자유경쟁만 남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개인의 이익 추구만을 목표로 함으로써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간의 의식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하는 공정성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부도 주문, 기술 탈취, 아픈 거 후려치기, 장기 어음 결제를 없애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패자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대기업은 밖에 가서 해라. 중소기업은 국내에 있으면 되지 않는 이런 식의 논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가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기업들이 해외만 나가고 국내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만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경제민주화가 해소되고 완화되고 또 공정성장이 상당히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결국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동반 성장은 그것이 경제 문제에 흔한 것이 아니라 나서 그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동반 성장, 공정 성장이 뭐가 다릅니까? 경제 민주화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반 성장이 좋은 말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부터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은 경제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반성장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 좀 농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 그러면은 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민주화 투쟁에다는 해야 된다. 안 하고 얘기하고 택시기사들 보고 경제민주화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더 못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반성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글쎄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 시간이 많이 가면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장기 출장을 2번 다녀왔어요. 한 번은 카메룬, 아프리카, 서부 중부 아프리카 평가를 다니고 지난주에는 LA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좀 되는 제 목소리가 오늘 좀더 안 돼.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 기침까지 나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자, 여러분 요인으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벌써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기는 그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 부실에 빠졌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 공적, 사적 자원 다 들어가지만 그 인재가 잘 길러내지지 않아요. 인재가 무슨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인재가 잘 길러내지 않고 있는데 학교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육 그러면 지, 덕, 치라 그러는데 뒤에서부터 말씀하자면은 체육은 없애거나 자율학습하는 학교가 아주 많고 덕은 학부형이 자기 아들한테 얻어맞으면 학교에서 얻어맞으면 학교 가서 그 때리는 사람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지육에 관해서도 수능도 덜 틀리기 경쟁, 내신까지도 덜 틀리는 경쟁이 있어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바꿔서 이제는 지덕체 말고 체덕체 하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럼 모델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모델은 존 로크라고 있죠. 17세기의 사람입니다. 존 로크가 1693년 지금부터 22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원문 제목은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이렇게 식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혜원 씨가 교육론 이렇게 해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완전 최덕지입니다. 1장은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 2장부터 19장까지는 완전히 인성교육으로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체벌에 관해서 신세계에서 온 과일에 관해서 새로 개발된 식약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2장부터 19장까지 있고 20장 가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 있습니다. 책의 한 장, 인성교육 18장, 지휘도 한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크가 그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영국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세상 사람들한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지난 220년 동안 영국의 교육 철학, 교육 제도 또한 교육 정책의 기초가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등 교육만은 적어도 영국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여러 가지 좋은 예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하나 제시하는 예는 존 로크의 교육론에 기초를 해갖고 초중등들 정책에 대한 강령을 한번 제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학 교육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 얘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튼 칼리지 한번 가봤는데 2월이면은 영국의 2월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반바지에 진흙 속에서 레슬링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래서 교사한테 그게 어린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걸 하냐 그랬더니 강인한 체력에서나 훌륭한 리더십이 나온다. 19세기까지는 전부 미튼 출신들이 수상을 했는데 20세기 들어가고 미튼 출신이 수상이 안 되면서 1등 국가를 영국에 넘겨줬다는 농담과 진담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영국 교육의 정말 기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자율도 많이 줘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양적 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모방형 인적 자원에서 창의형 인적 자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대학 수도 줄이고 대학생 수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다른 모든 조직도 그렇지만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거쳐서 제가 서울대학 총장 하던 시절의 경험을 써놨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제도 예를 들었고 또 서울대학교 정원을 제가 입학정원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형평에 관한 관심에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퀄러티 에듀케이션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서울대학 출신들이 좀 계시겠지만 잘 모르실 텐데 저의 그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식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의 직원들이 서울대학 출신들, 특히 경제경영과 출신들 거의 대부분인데 700명 중에 200명이라고 그래요. 그거 맞는 숫자입니까? 오제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다 그렇다는 말을 듣고 야, 이 서울대학 출신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럼 우리 정원 추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중요한 기부에 서울대학 출신들이 7분의 2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조순적 사고, 이준분적 사고, 저까지 포함하면 정원찬적 사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정창영 총장, 어린이 총장한테 줄입시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 혼자만 바보처럼 줄여버리고 두 분들은 안 줄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생 수도 줄이고 대학 교수도 줄이고 대학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화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벌써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3페이지에 가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부담 분단. 만약 학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길러줄 만큼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저는 단언코 언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업 책에 20장 학습에 이런 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가르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하자면은 영어하고 수학이다. 산수다, 산수. 산수보다는 언어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의 도구고 사고가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언어, 그중에서도 모국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한글 전용하지 말고 한자까지 병용하는 그런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써놓지 못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참고해서 강령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늙은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임을 항상 새겨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묻는 일과 유리된 지식은 한 번 써먹고 마는 소모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필경 남에게 실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면 결코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회혁신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통일과 인류국가를 도약은 제가 이것도 오늘 모이는 것이 강령의 참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시 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월 29일에 중앙일보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은 개성공단 폐쇄 과정 없는 통일 정책의 결과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 통일은 결과만 얘기하지 과정을 얘기 안 합니다. 통일은 대박 그러는데 잘못하다가 통일이 쪽박이 될까봐 참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하고 그냥 개성공단 재개합시다. 그다음에 북한에도 더 열고 남한까지 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씀을 읽어 봐주십시오. 올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냥 한 조금 25분에서 35분을 쓰기만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